자, 그러면 삼국의 이제 중앙통치 체제를 이제 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삼국의 간제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놨고요. 거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백제, 신라 이 부분에 그 고구려 제가인을 이야기했는데 그 백제 제솔레이나 제간회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백회의나 그다음 정삼회의는 이건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된 후에 이제 붙여진 명칭이고요. 예전에는 그 부족장회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장회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편의상 백제는 제솔레이 이때 소위라는 건 부족장이라는 의미죠. 여러 부족장이다 해서 그냥 붙인 거고 제간회의는 뭐냐면 간자는 이것도 부족장이죠. 그래서 여러 부족장이 그러니까 이건 그 사료 속에 있는 회의 그 명칭이 아니라 뭐냐면 후대 학자들이 그 평가해갖고 이 부족장의 명칭이에요. 예, 그것이 좀 발전돼갖고 정상회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하백회의로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 좀 하다가 이제 깜빡했네. 거기 50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 동안 틀렸다고 해서 지적이 들어와서 그 6번 넘버님 신무왕 때 김규정이 아니라 김균정이에요. 예, 균정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50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먼저 백제를 보죠. 백제는 삼국 가운데 제일 정비된 정치 조직을 이제 갖췄고 먼저 자평이 있죠. 근데 이제 무정왕 때 상자평부터 해서 중하장품, 하장품 해갖고 이제 있고 상자평이 제일 우두머리 자평이죠. 중앙기구는 이제 육자평 22부인데 그 고유왕 때 완비됐다는 거 있지만 실제로 사비시대 때 완비됐다는 게 이제 정확한 역사의 팩트고요. 간직은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라를 볼게요. 신라는 그 고대 국가 발전부터 점차 정비를 했는데 이 기록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간부가 어떻게 설치되고 증진됐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주로 이제 필요에 따라 신문학대 예작부 설치도 완성이 됐다. 설치되어 이제 신문학대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정들을 쭉 나오고 있어. 그래서 버프왕 때는 처음 만들어진 간등이 병부예요. 병부. 왜냐하면 이제 전쟁 시기다 보니까 군사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병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품주가 만들어졌고요. 진흥왕 때는 또 사정부가 만들어졌고, 징평왕 때는 위하부, 조부, 예부, 영객부, 승부 이런 것들 맞는데 영객부는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외부라고 해서 외인만 담당했다가 중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통로가 이제 열어지면서 이름을 영객부로 이제 확대됐다. 개칭되면서 영객부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덕여왕 때는 기존의 품주가 확대돼서 그러니까 분화돼서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돼서 행정과 재정이 분리됐다. 그 다음에 국왕권이 강화되면서 뭐냐면 귀족세력의 대표는 상대등과 전지자들 국왕권의 조화를 깨달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자리 방부가 설치됐다 등등이 있는데 어떤 간부가 어떻게 설치된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제 먼저 설치된 간부가 병부 정도 버프왕 때 그거고 그다음 품주가 나중에 이제 진덕왕 때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됐다. 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완비된 건 언제 때죠? 신문왕 때죠. 이런 것들 좀 보면 되고요. 그러면 간부의 설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전에는 간부가 없었죠. 그래서 각각의 부족들이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 부서가 없는 게 간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족 내에서 그냥 해결해 버렸어. 예. 그 어떤 부족 군사 담당하고 어떤 부족 재정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간부가 형성돼서 거기에 처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상은 대부, 그 다음에 그 이벌찬, 각간, 그 다음에 상대들 있는데 우리가 육식각간이라는 말 있죠. 육식각간이 나왔다 했잖아요. 원래 각간은 서분한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상대 등급 하는 좀 높은 그 대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진구 귀족들을. 보통 이제 대등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그 등이라는 것은 이제 그 푸셈에 보면 육부의 그 간사를 등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간등제가 형성되면서 높이 불려 대등이라고 불렸다가 이 대등들은 되게 이제 진골 귀족들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뭐냐면 거기에 상자가 붙어서 상대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대도도 마찬가지죠. 대도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귀족들 의미예요. 높은 귀족들은. 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해서 걷다 대를 붙여서 대대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등 설치의 의미의 변화를 보면, 버프왕 때 이제 설치됐는데, 그 초기 때는 왕권을 제약하는 귀족 연합적 대변자 구실을 했다가, 중대에 들어가면서 시중의 권한이 커지면서 상대등 권한은 다만 행정의 득실을 논할 정도로 약화됐다가 다시 하대에 들어가면 상대등 권한이 강해지죠. 그래갖고 이제 상대등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해요. 상대등을 자기 측근으로, 상대등을 누구한테 임명하냐면 자기 사촌이나 삼촌들 임명해요. 좀 안전하거든. 근데 그 삼촌이나 사촌도 믿었던 독계 발등시킨다고 뭐냐면 또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망실의 이제 분지하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상대등도 못 믿어.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요, 이제? 자기 아버지 아들만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지하가 점점 축소시키는 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등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귀족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기 가게의 일족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대변자로 바뀌게 됐다. 상대등도 왕이 쟁탈 등에 개입되면서 이제 귀족의 어떤 대변자보다는 자기 가게의 어떤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어떤 부자관계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를 전략을 했다. 거죠. 그래서 상대등의 권한은 커지면 커졌지만, 의미는 뭐죠? 역하단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대과, 그 위에 있는 초창기 상대등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사라는 국상이죠. 이거 잘못됐는데. 예. 국상, 대대로, 망리지라고 불렸고,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국상이라고 불렸다가, 그 다음 나중에 대대로가 이제 높은 간직이었고, 대대로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부분. 대대로는 누가 선출해요? 왕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선출해. 그것도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싸우다가 지가 이기면 대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집 기록보면 이제 이긴 사람이 이제 문을 두들기며 왕이 열어주면서 대대를 임명해 주는 거야. 예. 자, 그 간직은 이제 기록에 보면 고추가, 발고추가, 그러니까 고추가는 아닌데 발고추가라는 또 간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빈객, 사인, 통사, 정객 등등이 있는데 굳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백자라든지 고구려 보면 박사라는 간직이 있거든요. 예, 박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위의 의미지만 그 당시에 박사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나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얘기해요. 시경 모시 박사, 시경에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와박사라고 아시죠? 기하 잘 만드는 사람도 장인들도 박사라는 칭호를 줬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행정조직 볼게요. 삼국의 행정조직.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의 행정조직을 이제 했는데, 이 삼국의 행정조직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초창기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나 다 독자적인 행정조직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중국과 교류 과정에서 중국에 뭘 받아들인 거죠? 중국의 행정조직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접목시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삼국에 이제 주로 지방행정조직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방행정의 특징은 뭐냐면 군사조직과 지방조직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성주가 군 지휘관이야. 말단이 되게 성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편제됐어요. 삼국이. 그래서 이제 군 지휘관이 또 행정지휘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행정구역과 공간 구적인 어떤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성의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의 군현제를 도입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이 때 넘어가서죠.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거점 지배 형식으로 요충 지배만 파견돼요. 이런 것들이 고조시대에도 남았죠. 고조시대 때도 군현의 모든 관리를 파견한 게 아니죠. 주연과 주군만 파견하고 그 밑에 속군과 소군은 파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한 건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가서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이제 내용들 볼게요. 고구려는 수도에는 이제 행정구를 5부로 뒀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5부에 각각 욕사를 뒀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되게 이제 고구려는 이제 고유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본 나라고 부르는, 노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족 국가를 이제 노가 있었는데, 이게 태조왕 때 뭘로 바뀌어요? 부도 통합되죠. 부족적 5부도 통합되고, 그 다음에 고국청학 때는 방위부도 개편되죠. 행정부 5부도 개편되면서 여기 이제 이 체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각 지방 중앙에 이제 뭐냐면 장관들을 욕살이라고 이제 불렀다. 그래서 내부 5부 욕살 같은 이제 외부 지방 장관도 욕살이지만 이것도 이제 같이 불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5부도 편제했어요. 네. 수도도 5부 편제했지만 지방에도 5부 편제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5단위도 편제하는 것은 되게 고구려 부여 맥족들의 특징이야. 예맥족들의 되게 5단위도 나누잖아요. 네. 하여튼 여기도 욕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성이 있고 그다음 소성이 있어. 네. 이렇게 성 단위로 나중에 편제된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정복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성의 천령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치했고요. 그다음 전국을 동서남북 네 5부로 나누고 각부에 욕살이 나는 간직을 뒀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 각부에 여러 성이 있고 뭐 천령근지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고 자 그다음에 고구려는 상경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성, 공내성, 한성 이렇게 있었고 각 지방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초창기 때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담노제도가 있었어요. 담노제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2담노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담노제도가 무교왕 때부터 있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무교왕 때는 그냥 완비된 거고 이 담노제도는 기독교에 보면 이제 한성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담노는 이제 왜 만들어졌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대개 보면 이제 담노가 있었던 지역이 예전에 이제 사만 시대 때 보면 주요한 요충지야. 그래갖고 이제 사만시대 때 이제 중요한 요충지에 담로를 이제 만들고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담로를 설치해가지고 왕족들이나 이런 걸 파견해가지고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2담로도 마찬가지로 누굴 파견했죠? 왕족. 그리고 이 담로는 또 거기에 파견된 왕족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줬어. 후왕제라는 것들을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백제왕이 이쪽 항제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담로에 있는 사람도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거야. 제후죠. 예. 그래서 후황제 같은 것이 실시했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양직공도에 나와 있어요. 22담로 같은 것들의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성왕 때 중국의 무슨 제도를 받아들여요? 9년제도 시스템을 받아들여갖고 이걸 이제 기존에 이제 뭐냐면 지방제도와 정목을 시켜. 그래갖고 이제 오왕제도를 이제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백제에서는 이제 5부가 있는데 5부는 이게 중앙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 지역은 오방제를 실시하죠. 요때 이제 참고로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은 똑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동서남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하정운하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은 동쪽이고 하는 서쪽이고 남쪽은 전이고 그다음 북쪽은 후라고 했어. 그래서 상부, 하부, 전부, 후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동서남북 이게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5부를 두고 그 밑에 5항을 뒀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건 중국의 9년제를 토입해서 백제식으로 운용한 거야.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22군단은 담로를 개편해서 9년제를 뒀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지방의 큰 단위로 방이라고 하고요. 방령을 뒀고 치소 거기에 있는 이제 방의 중심지를 말하죠. 방석을 뒀고 군에는 또 그 밑에 방에는 군을 뒀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측면이 강했고 이게 좀 약간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예. 그리고 방과 군의 통관하는 하위 조직을 여기도 성이야. 그래서 군은 있고 성은 일종의 현단이죠.
예, 그래갖고 장관을 성조, 도사 이렇게 이제 불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계에서는 22담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비시대 때 그 오보황제도, 그러니까 군현제도가 같이 공존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아, 이것도. 그리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도식적으로 외워두세요. 그냥 그 무정왕 때 22담로제가 나중에 사비시대 때 군현제가 도입되면서 오보오방제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좀 연계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5 단위도 이렇게 딱딱 끊어지죠? 네, 이것도 그 백제가 어디와 연결됐다는 거야? 부효계통과 연결됐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볼게요, 신라. 신라는 그 경종 중심이 앉아,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부족 정통은 이제 행정적 조율 개편했는데 이 시기가 아마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요. 6세기 정도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개편됐는데 왕경을 이제 금랑, 사랑, 오피, 포피, 모랑, 한지, 숫비 같은 육부로 개편되고 족제적인 어떤 정통이 계속 유지됐다. 그래서 요때 족제적이라는 것은 현안성이 아니라 정치 집단적 성격이죠. 근데 이런 그 족제적 정통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행정 규역화돼요.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주를 뒀어. 큰 상위 주식으로. 그래서 5주를 둔데 군주가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에는 당주, 성에는 도사. 그래서 신라도 마찬가지로 성의 하부단이에요. 왜 하부단이면 아까 전에 삼국시대는 전쟁이 빈발했기 때문에 이 성의 하부단이고요. 자, 하여튼 이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일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특수행정구역으로 소경을 뒀는데 그 소경은 이제 사신을 파견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촌 소경, 지중왕 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경 진흥왕 때, 충주에 설치된 거고요. 성동왕 때 북소경, 소경을 짓고, 나중에 이제 신문학 때 들어와서 이게 오소경으로 다시 개편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소경에 설치한 것은 비슷비슷해 오소경하고,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려지에 신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 통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소경을 뒀고, 그 외에도 이제 갈등의 다원화를 통한 갈등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좀 무마시키고 효과적인 지방 통치를 하기 위해서 뒀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소경은 상대적으로 앞에 이제 언급했던 뭐 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군사적 성격이 좀 약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고대시대 때 합의제도를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고대시대 합의제도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백제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삼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에는 하백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에 제가회의가 있었죠. 근데 이 제가회의는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보여요. 여러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행위들을 모사한 건데 별다른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자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삼회의와 하백회의는 나중에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이제 갖춰진 거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부족장 회의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학자들은 이제, 물론, 다른 명칭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백제는 제솔회의, 그 다음에 이제 하백회의는 제간회의,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 자, 목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국정에 반영해서 귀족 중심의 국가를 운영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 선전포고, 불교 승인 같은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포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합의제도에서 이제 부족장 회의 같은 단계. 그래서 이제 앞에 제일회의나 제간회의 단계에서는 왕위를 교체할 정도로 심히 강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상회의나 하백회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심히 약해갖고 왕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이제 예전에는 정책을 결정했는데 조언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거까지 구분하기는 좀 약간 복잡해진 것 같아. 그냥 요거 외워두시는 게 나을 거야.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통론 수준에서 그래서 왕위 계승, 선전포고, 불교 성인 같은 국가 중대사항을 결정했고 특히 왕위 계승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지황 아시죠? 진지황이 음란하고 풍행이 음란하기 때문에 뭐냐면 쫓겨났다. 누구에서? 하백회의 결정에 따라서 쫓겨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하백회의가 왕위 계승까지도 관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미는 뭐냐?
상고의 중앙 집권의 한계와 왕권의 제약성이 반영되고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국왕이 아무리 왕권이 강하다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병력이 한정돼 있어. 그러면 누굴 끌어들여야 돼요? 귀족들 끌어들여야겠죠. 귀족들 힘을. 근데 귀족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명령만 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돼? 요즘에 저 핵심 키워드 소통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는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왕권과 충돌한 상태도 있지만 또 왕권을 보좌해 준 것도 있어요. 통합력이나 어떤 동원력을 확충시켜서. 그래서 이제 삼국 같은 경우는 합의제도가 제일 발달됐고, 합의제도는 고려에도 발달됐고 조선에도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고려 조선 시대 때 왕권이 강하다고 해도 왕이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다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잖아. 그 왕이 혼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맨날 듣는 게 아니오 나 맨날 외치고 왕이 뭐 말을 안 듣면 어떻게? 조선시대 아예 반정해서 왕을 갈아쳐 버리죠. 예, 그래서 이는 왕권의 제약을 하고 견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자, 하여튼 합의제도 계승은 이제 고구의 도병마사, 식목도가, 의정부, 비변사 등으로 회의체의 정통을 계승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참고로, 정사회의에서 이제 뽑는 재상을 누구죠? 자평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백회에서 뽑는 재상을, 상대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에다 뽑았다고 하지만, 대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대로, 그 다음에, 그 자평, 그 다음에 상대 등은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 왕이 임명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자기들 귀족의 추대나, 아니면 실력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죠. 그 왕이 나중에 추인해 주는 것 뿐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번 문제 푸냐면, 19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국가에서 그 재상을 뽑을 때 후보 3명에서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놓고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는데, 이걸 그 위험에 인자가 적혀 있는 사람을 재상을 뽑는데 그까를 정사화했다. 이걸 정사형이죠. 그래서 이제 재상을 뽑을 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 인자를 찍은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겠죠. 공식적으로. 근데 주의할 것은 후보 3, 4명이라도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에 쓴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찍은 거죠. 그 다음에 큰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따르고 합의가 되는데 한 명이 반대해도 만장일치제야. 그래서 이제 물론 만장일치 하기 전에 기존에 사전에 이제 조율을 했겠지. 그리고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을 내면 그 다음에 합의회에 가갖고 만장일치에 통과시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대로는 3년마다 교체되는데 많이 마땅한 인물이 없을게 서로 승복하지 못되는 각기 사병을 동해서 이긴 자가 되었다. 이 대대로 선발 과정이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뭘까? 공통적으로 당시의 정치가 귀족 연합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 이렇게 이제 정해낼 수 있고, 자, 왕권이 강화돼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됐다. 이거는 좀 약간 거리가 멀죠. 백성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시족사의 유풍사가 여기 백성의 의사보다는 뭐예요? 그냥 상위 계층들의 의사, 귀족들의 의사가 반영됐죠. 백성들의, 이게 일반 백성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는 지금에 와서 현대 정치 때 반영한 거지, 조선 시대 때 공론이라고 하고 막 떠든 것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사대부 안에서의 여론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부족장 간의 세력 사용 시효율과 하극상 풍류가 유행해요. 사회가 올라간다. 이런 건 관련이 없죠? 답이 1번이 금방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통일신라의 통치 조직을 볼게요. 네. 자, 통일신라 통치 조직은 예전에 한번 서서원 나온 것이 있고 했지만 잘 나오진 않지만 좀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 통론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사성, 그 다음에 병부, 예부 쭉 있죠. 그래서 14부 체제야. 14부 체제. 그래서 육전 조직을 바탕으로 14부 체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요. 집사성이 있죠. 집사성인데 이거는 하대 때 얘기고 원래는 집사부죠. 흥덕왕 때 집사성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중시였다가 이게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죠. 그 높은 장군을. 국가의 기밀사무를 담당했고 왕권과 중대 때는 긴밀한 간직제도였다. 간부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부족적 부가 붙은 세 부가 있어. 병부, 창부, 예부.
군사, 의대, 재정 되게 중요한 부들이요. 이런 것들은 골품제적 성격이 되게 강한 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보해가지고 거기에 부족적 부가 아니라 행정적 부자가 붙은 게 있죠. 한자로. 이런 것들은 행정적 성격이 강한 부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병부, 예부, 창부가 권력기구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힘이 있는 이제 그 간부죠. 그 외에 뒤에 이제 간부자가 붙은, 간청부자가 붙은 거는 이제 그냥 행정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 개가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죠. 14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뭐 14부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 시위부라는 게 있어요. 시위부. 네, 시위부가 있어요. 시위부. 빠진 게 이 시위부라는 간청이 있어요. 왕실을 이제 보좌해주는 그런 간청인데, 호위나. 그 다음에 그 이방부라는 게 있죠. 이방부. 이방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자이방부, 우이방부.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4부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육전체제라고 하니까 6개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고조시대, 조선시대 때 육부, 육조처럼. 여기에서 육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뼈는 육존이지만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 또 간직제도가 육전 안에서 분화돼갖고 14개를 만든 거야. 근데 그 기본 뼈대는 육전을 바탕으로 한 거야. 주대에. 예. 그걸 하는 거지. 꼭 6개라는 의미는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반영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권력구조의 특징에서 이제 볼 때 3개 계열로 나누죠. 일단 집사성, 중국식이죠. 그 다음 부계열, 부족적 부계통과 그 다음 행정적 부계통,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자, 집사부 또는 집사성은 통과 기능이 비교적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귀족 때 반발 때문에 단위성 체제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 육부 체제 번영이죠. 그 다음에 상대 등도 존재했죠. 그 다음에 14부가 집사성 아래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중서성 밑에 뭐 상서성 있고 문화성 있고 이런 거가 아니라 왕권 밑에 그냥 병렬적으로 조직을 했다. 그러니까 그 중서성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국왕 밑에 있다. 그러니까 중서성이 집사성과 관련된 건데 집사성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왕권 밑에 병렬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 부조직이 이원한데 여기 행정적 부와 그 다음에 부족적 부가 있죠. 그 중에 좀 신발이 있는 부는 뭘까요? 힘이 있는 부는, 건부는 부족적 부겠죠? 그래서 부족적 부가 행정적 부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위하부가 상대적으로 약하대요. 원래 이 위하부는 뭐 하는 기능이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관리의 간등,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사 기능을 제대로 못해. 왜냐면 고대시대 신라 그 고품제사에서는 인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정해진 신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품제의 어떤 그 끝발 때문에 실제로 하급 관리 정도만 인사하고 중요한 간직을 간섭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병부, 창부, 예부 그런 데서 밀려 특히 예부와 업무가 겹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처 장관에 복수제와 겸직제가 있다. 그래서 복수와 겸직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귀족 합의제의 입장에서 그 상호 견제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제 중대에 들어가면 왕권이 그러니까 중대에 들어가면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왕실의 범위를 축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7끼리만 이제 정리하죠. 진골도 1골과 2골끼리 이제 나눠지잖아요. 1골 안에서 이제 권력을 손 두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간직을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 간직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겸직제나 복수제가 행해졌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 분석에 따른 견제 아니면 1골 등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몇 개 간직들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근데 후자의 관점이 통솔이에요. 보통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 간부의 간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고조시대나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좀 의미가 달라. 여기도 겸직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고조시대는 판사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제조제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요때는 겸직제를 왜 실시했냐. 중국의 제도들 받아들이려니까 너무 뭐냐면 간부도 많고 간직이 많아. 고위직 관료도 많아. 근데 고위직 관료들에게 다 일일이 월급을 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재정적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서로 간직을, 겸직을 해서 돈을 좀 아끼려고,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런 거고, 요건 좀 다른 의미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열의 당이 달랐고요. 그래서 이제 서열이 당과 달랐고, 그래서 예부와 영객부가 분리되어 있고, 원래 중국에서는 영객부하고 예부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의대와 영객부, 그 영객부는 이제 사심저때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선부와 승부가 분치됐죠. 그래서 이제 선부는 주로 뭘 담당하는 부서죠? 선박. 그 다음에 승부는 마정, 말과 관련된 거야. 같은 그 부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 같이 이제 분체시켜갖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집사부가 있는데, 집사부는 이제 신라 최고 행정기구 기민사무를 담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정, 집사부의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중시도 불렸다가, 나중에 뭐야? 시중이라 불렸죠.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에서는 집사부 권한이 강했지만, 그 반대로 상대등 권한이 약했고, 하대는 상대등 권한이 강화되면서 집사부 권한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라의 권력 구조의 한계를 볼게요. 자, 왕권을 정점한 관료제의 근거가 있지만 그 속에 골품제나 족적 정통이 계속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족적 정통의 대표하는 상대등, 왕권에 대의한 시중, 그 다음에 군사적 실권의 병부의 영월 사이에 이해관계사의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상대등, 시중, 병부정, 이게 세 자리가, 주요 포스트야. 근데 이제 진급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병부정 다음에 시중, 그 다음에 상대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엄밀히는 상대등이 제일 위기는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제 뭐냐면 상대등의 권한이 약하다. 그래서 한국통론 같은 경우에는 이기백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현직 씨가 아니에요. 신현직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예도 보면, 집사부에서 시중을 거쳐서, 그러니까 시중이 밑에네요. 그러니까 시중을 거쳐서 병부에 되지만, 병부에 대해 시중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시중의 권한이 약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먼저 시중이고, 그 다음에 병부정이고, 그 다음에 상대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건 없어요. 병부정, 시중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없었다. 그래서 중대도 이 시중의 권한이 약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냥 소수 관점이에요.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 삼성 육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신라사의 미숙성 때문에 그 도입을 제대로 못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중국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본 거고 나름대로 고유성도 있죠. 뭐 미숙성보다는 고유성? 근데 이제 통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대등과 병부 위주의 권력구조가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하실 때는 중국의 육전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렇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도입된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뭐예요? 뭐냐면 간설 더 늘려서 14부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좀 약간 상황이 달라져요. 신라 들어가면 이제 왕권이 점점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4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외성이라고 해요. 외성, 외조라고 하죠. 중국식 따지면 국가의 그 공식적인 라인이야. 근데 이제 보통 왕조 국가에서는 내조가 있죠. 내조가 있잖아. 왕의 이제 뭐냐면 옆에 신변 잡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서기관이나 문안기관이 필요하잖아. 이걸 내조, 그다음 신라 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권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시중도 못 믿어. 시중도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다 진골귀족들이 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육두품 출신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근시기구와 문화기구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시기구로서는 중사성, 성교성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문화기구로서는 서성원, 숭대 같은 게 기능이 있어요. 이거 근시기구랑 문화기구는 다 중국에서 건너온 이제 제도인데 예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건국날 때 서성원이라는 기능이 나왔어. 서성원. 이게 이제 그 중국에 한리원 있죠. 한리원. 그러니까 한리원 발음이 안 되네. 한림원. 예. 한림원 기능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넣어놔서 이제 서성원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약간 한번 줄을 관련된 기출 근거편을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1154페이지 펴볼까요? 자, 여기 이제 한림박사, 한림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몇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게 한림원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1154페이지 이게 제가 얘기한 거고 146, 140 이건 나중에 읽고
어디까지가 있냐면, 이게, 1155페이지의 그 주 149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 하대에다가 근신기구와 더불어 문안기구가 합친됐는데, 이런 문안기구로서 서서원이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 전신이 뭐냐, 경도강 때 한림대라는 기구가 있어요. 한림대. 근데 이 한림대는 이제 그 어디에서 나온 당나라 기구였던 한림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한림대를 앉다가 1세기 남짓 지나서 880년에 서서원으로 개명이 됐다. 그래서 서서원은 신라하대 문안기구의 중추적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 삼국사 직간지에 보면 서서장이란 간직 외에 전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금속문을 비롯한 다른 자료에서는 서서원 설치된 간직으로서 자서서감, 서서학사, 서서원학사, 서서원직학사 등의 이름이 보이고, 서서원과 관련된 인물로서 박권, 최치원, 박인범, 최원희 같은 이름도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서서원은 궁예 태봉과 고려 축의 원봉성으로 이제 계승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종 때 들어와서 이제 이게 한림학사, 한림원으로 개편돼요. 예, 문안기구에. 그리고 그게 공민왕 때 그 예문관으로 개편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의 업무는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대기하고 있다가 되게 왕이 필요할 때 어떤 명문장을 쓰거나 조소를 쓰거나 이런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제도를 이제 이식해온 기간이다. 왕의 측근 기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 때 여기에 이제 많은 육두품들이 활약되면서 왕권을 나누기 기여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24페이지 풀어볼까요? 24페이지. 자, 24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자료는 통일신라국의 어느 지식인이 지은 외교문서의 한 부분이다.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신라인들은 당나라 가서 배우는 것은 오직 예학입니다. 여력으로서 문장을 공부하고 올바른 소리로 언어로 변화시킨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장과 외교문서를 지어서 신라의 저지를 아래도 저를 도와주고 있으며 언어로서 진정한 예절을 표현하여 당의 사신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그 직함을 뭐라고 하냐? 이걸 한림이라고 하며 종사토록 합니다. 그래서 한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한림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의 운징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분증을 쓰고 그들이 참여한 이유를 25자 이내로 쓰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B의 기능을 수행했던 그 간직과 간부의 두 가지 이름을 쓰셔야 하는데, 이게 A와 B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A가 막 가하고 이게 곤쳐야 되는데, 그다음 B가 이거 줄친 부분 있죠. 나예요. 그래야지 말이 맞아. 네. A와 B 표시보다는 가와 나 표시가 낫겠죠. 자, 위사료는 누구와 관련되냐면 신라 하대에 최치원이 있었던 그 왕의 명령을 이제 받았었던 견수기 학생 수종 등 입조장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저도 못 외우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동문서 47권에 일부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는 당시에 이제 최원이나 최승호, 최치원, 삼체라고 불렸던 신라하대 육두품의 활동들을 적어놨는데, 이들은 당나라 유학을 경험 바탕으로 해갖고 당의 외교, 문안기구에 종사했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활동하지만 골품제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펼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참여했던 계층은 누구겠어요? 육두품이죠. 이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자, 이들이 왜 참여하려고 했는가? 왜냐면 이제 이런 뭐냐면 가 같은 그 업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나라 배워서 오직 예학만 배우고 왔다는 거냐, 받은 소리하고 이렇게 당나라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은 뭘까요? 진골 귀주의 골품제 한계를 벗어나 학문적 극복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게 실패했죠.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맞췄어. 예. 근데 문제는 나와 관련된 사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문장 외교 문서를 짓고 그 언어로서 당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그 직함은 한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게 간직 간부일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뭐라고 썼냐면 이거 외빈적 때
그러니까 의례, 그러니까 예부, 영객부 다 쓴 거야. 아, 예부, 영객부. 그러니까 다 간직도 안 썼어. 간부만 썼어. 간직은 잘 모르니까 예부, 영객부 다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한 3, 4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인명 게시판에서 자기가 이제 그 출제 교수들 얘기했는데 다 이 출제가 틀렸다고. 다 그런 의도에서 낸 게 아니라고 얘기. 그거는 이제 한림 쪽에 이제 한림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한림기관이다. 답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그것도 못 쓰냐고 막 욕을 했대요. 막 욕을 한 거보다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 딱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예부와 영객부가 답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저희 국편이 찾아보니까. 왜냐면 이용이 1차 사료 자체가 지금 뭐예요?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 외조가 아니라 내조죄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경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내조 권한을 강화시켰거든요. 문안직이나 비서기관에 관련된 기구들이야. 그래서 이제 경문왕 때 기소 보니까 서서원이라는 기구가 있어. 예전 한림대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경문왕 때 그 이제 그 최치원이 있을 때 그 기구가 서서원이었어요. 한림대 서서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간부는 서서원, 그다음 간직은 한림학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 이제 이 한림학사는 다른 간직과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최치원도 경문왕 시기에 이제 귀국해갖고 신라 조정에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한림학사와 다른 간직을 경부했어. 시도, 경부시장, 그다음에 그 한림학사 등등 했는데, 왜냐면 외조와 내조도 같이 겸직을 했어. 왜 그럴까요? 왕이 자기 측근 기관을, 측근 사람들을, 문안직 사람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외조에서 뭔 하는지 모르잖아. 거기 심어두는 거야. 스파이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입수하도록 외조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을 문안직과 이런 것들 이제 비서기관을 해놓고, 그걸 또 외조와 겸직하면서 외조를 통제하기 위해서 겸직제를 이용한 거야. 예.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간직으로서는 한림학사, 그 다음에 간부는 서서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물론 그 서서원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뭐냐면 간직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출제 교수님이 그 답을 서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서서원의 전신이 뭐냐면 한림대라고 했거든요. 한림대. 그래서 한림대도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예. 근데 엄민의 맘은 경문왕 때는 이 최치원이 살았을 때는 그 간선은 한림대가 아니라 뭐냐면 서서원이었어. 근데 이걸 맞춘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 한 명도 없어. 제가 다 뭐는 영객부, 예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틀리려고 낸 거야, 그냥.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 맞추겠다고 막 논문까지 찾아보고 국소니까지 찾아보면 안 된다는 그거죠. 물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분석한 거고,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려주면 돼. 그냥 그분들 그 기분 좋으시다고 틀려주면 돼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으면 이런 문제 냈겠어요. 예, 뭔가 좀 수험생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좀 내세우고 내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문제 낸 건데 그냥 기분 맞춰 드려야지 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총괄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네, 21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21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41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간직 분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진평왕 때 이제 그 봄에 그 위화부를 설치하고 지금의 2부에 해당한다. 그럼 지금의 2부 줄친 거는 어느 시기를 얘기하냐? 삼국 사기 때니까 고려 시대와 관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쭉 있고 그 마지막에 진평왕 때 영객부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 진평왕 때 간부를 많이 개편했어요. 이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을 뒀다. 자, 그러면 기획이 그 뭐냐면 위화부가 니은보다 권한이 낮았. 고조시대 권한은 왜 낮았을까? 이걸 왜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골품제의 제약에 따라 관리 인사일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역할. 디귿의 역할은 외빈적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내용을 들어갈게요. 자, 아이고. 그 통일신라 지방행정 조직을 볼게요. 자, 통일신라 지방조직은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문왕 때 완비됐고, 되게 주, 군, 현, 촌
행정적 지역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군사적 성격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행정적 성격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 특성은 인구의 정정에 다가에 따라서 합리적 지방 관제를 시도했다. 그래서 음란 국가의 유지를 해석하고 중앙 집권을 지향했지만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외사정이라는 걸 뒀죠. 그래서 외사정에는 뭘 의미가 있어요? 중앙의 역할은 감찰 임무.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사정을 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착 세력들, 촌주들을 불러다가 그 뭐냐면 지방 세력가들을 경주 불려서 인질로 잡는 제도가 그 상수의 제도죠.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된 것이 고조시대 때 기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인 제도는 그 호족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누구죠? 호족의 자제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기인 제도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아까 이제 교과서에 그 상수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좀 문제도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총괄평가 10페이지 1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12번 문제가 제가 이걸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따가지고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모의고사에서 보면 자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제도를 실시한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거다. 자 신라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한 이유를 두 가지 소수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문무왕 때 이런 거덕궁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지방 사람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재상이 되었다 하면서 쭉 하면서 나라에서는 매년 각주의 항리 한 사람을 서울 안에 있는 여러 관청을 올려 보내어 지내게 했다. 이건 이제 여기 밑부분은 뭐예요? 뭐와 관련된 거죠? 상수의 제도죠. 그러면 상수의 제도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비상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구와 영토의 효율적 통치와 지방세력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수의 제도의 목적 쓰면 이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인구와 영토의 효율적 통치와 지방세력 통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지방세력 통제는 뭐 다 쓰실 거야, 아마.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인구와 영토의 그 뭐냐면, 효율적 통제 부분은 좀 못 쓰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알면 쓰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보 싸움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소경 설치를 보자. 원래 예전에 이제 소경제도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소경제도가 이제 있다가, 달구를 이제 천도 과정에서 귀족들 반발 때문에 그 이제 실패하고 이 기존의 소경제도를 좀 뭐냐면 더 확대 개편됐어. 그래서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여기 지도에 있죠? 네, 이렇게 이제 5개로 개편이 됐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금성이 한쪽에 치우친 것을 보충하고 지방 세력들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소경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지방세력 견제에서 이제 보면 그 일종의 3인 정책을 실시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중원경에 누굴 배치하냐면 가야 귀족들을 배치했고 충주 지역에 그다음 남원경에 저 고급 귀족들 옮겨 다니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그 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지역의 연고지역 뿔뿔이 그 멀리 떨어지면서 뭐죠?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의미도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특수행정조직으로서 향부국을 설치했어요. 예, 우리가 보통 향부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만 들었어? 고려시대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통일신라 시대에도 향부국이 있었어. 근데 이 향부국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향부국은 그 천인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부국이라는 계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대 노예제사의 지표다. 그래서 한국사 통론에 그렇게 적혀 있고 일부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최근에는 지도서 관점에서는 실제 지도서 관점에 그렇게 아니라 부국 양인설을 또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향과 부국은 동일한 성격 집단으로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신라시대 향은 주, 소경, 군, 현과 함께 동지적 행정구역이라는 거야. 다만 주와 군과 현보다는 조금 작은 행정구역이야. 그래서 이걸 뭐냐면 향부국이다 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건 천민이나 부자민이 아니라 일반 양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조와 달리 지방과 항령이 방영됐고, 그 다음 향민도 고조와 달리 중앙에 간등이나 간직을 소지했고, 그리고 그 안에 행정기구로서 뭐 향사가 있고 향총주가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뭐냐면 그 식량 여천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행정적 성격이 강한 기구였다. 그래서 부국 양인설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도서에 있으니까 제가 실어놓은 거고요. 그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게 뭐 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 자, 이 성이라는 것은 좀 그 생소한 건데 성성자가 아니라 이건 이런 성자예요. 이름 성자예요. 이게 성이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예, 행정구역이야 이거는. 근데 이 성은 뭘 하는 그냥 수공업 집단을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성, 삼국시대 때나 통일신라 때. 그래서 약간 이거는 노비계층? 좀 약간 천민계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이 나중에 고려시대 뭘로 발전됐냐면, 소라는 계층으로 행정구역 발전됐다. 그런 설이 있어. 예. 자, 뭐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은 신무당 때 완성했던, 우리가 아까 치면 이제 구서당, 십정, 그 얘기도 보통 당자가 붙은 거는 이제 보통 그 군대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옥김에 따라서 이제 부대 명칭을 했고, 마음권 강화, 그 다음 민족 융합 차원의 이제 측면에서 이제 편제를 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그 보도국과 관련돼서 한번 문제 나왔죠. 그 다음 지방공은 십정인데 각 주의 한정. 근데 한산주만 두 종이고, 주와 군사조직이 결합됐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넘버링 3번은 안 했네요. 자, 행정조직의 성격 변화를 보면 종래 군사적 성격에서 뭘로 바뀌었다? 민정적 성격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주의장관의 명칭도 장관도 군주라고 했다가 총관으로 했다가 당제를 모방해 도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리시켰지만 완전하게 또 분리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적 성격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바대의 역사를 볼게요. 자, 이 바대는 있는데 바대 자체의 용어도 좀 문제가 있어. 바대는 자체 역사서가 없어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구당서, 신당서, 속일본기, 그 다음에 요사 이런 기록들 외국에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했고 바대라는 국명도 당에서 칭한 용어지.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속일본기나 그런 걸 볼 때 자기들 뭐라고 지칭하고 고려라고 지칭했거든요. 고려 국왕. 그래서 혹시 그 자신을 고려라고 얘기했을 거다 보고 있어.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할 땐 고려라고 쓰긴 좀 그렇죠. 신당서나 구당서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봉할 때 명칭을 그대로 써가지고 바대라고 불렸고 실제 바대인들은 자기를 바대라고 부르지 않고 고려라고 불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바대가 누구의 역사일 것이냐?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동복궁정과 관련돼서. 근데 이 바대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이제 바대의 영토가 지금 연해주부터 해서 만주까지 거쳐 있잖아.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북한 영토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뭐라고 보냐면 바대를 말갈족의 역사가 편입돼요. 왜냐하면 주민 대다수가 말갈족이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 동북공정 입장에서는 말갈족 역사를 해야지 바다가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갈족이 이제 나중에 여진족이고 만주족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말갈족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소수민족도 있죠. 이 소수민족도 다 말갈족의 이제 기원을 듣는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당연히 말갈족 역사를 해야지 요 지역의 연해주 지역의 영국권이 성립되잖아. 그렇게 주장한 거고. 자, 이에 반해서 한국, 북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간이다. 여긴 견해야. 일본인 같은 경우에도 바대사를 연구를 했는데 이 바대는 이제 왜 바대사를 연구했냐면 1930년대 넘어와서 얘네들 연구했어 집중적으로. 그래서 대동강 공용권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바대를 대일본 제국과 묶은 거야 고대사부터. 그래서 얘네들 논리가 뭐냐면 바대는 일본의 속국이다. 왜냐면 속일본기나 여기 보면 맨날 바대가 와서 조공 갖다 바쳤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조공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조공은 그 형식적인 거고 무역을 한 거죠. 예.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한 건데 일단은 일본이 입장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하고 또 인식 공유한 거는 지배층 고구려인이고 그다음 피지배층 말간이고 고구려 후계국가도 인식을 한 거는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있다. 결은 약간 다르지만 한국과 북한과 일본의 인식은 동일하다. 지배층 구성 측면에서 민족 구성 측면에서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갈족을 이제 보는 관점이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말갈족이 아니라 발해를 보는 관점이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발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발해 역사가 시험 문제에 지금 11년도에 한번 나오고 깜깜 무소식이야. 그 몇 년 전에 지금 7년 전 얘기인데 그거는 안 나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상고사에 그거 고대사 그 딱 한 문제 내는데 발해 역사가 얘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왜냐면 그 되게 정치사 삼국의 정치사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때 그 주관식 문제에서 되게 객관식 문제 나왔던 거고 발해 역사는 주관식 문제 나올 때도 솔직히 말해 이거는 뭐 발해보다는 동복공정 있죠. 동복공정 관련돼서 좀 언급된 것 부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기존에 조금 나온 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발해 정치 제도의 특징, 중앙 정치 제도의 특징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해 여러 왕들이 있죠. 그 중에 무왕과 문왕이 있어. 예, 무왕을 대무예라고 하고요. 문왕을 대흥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업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해의 대외관계.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다음 신라 간의 대외관계의 인식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네 번째가 후대의 인식. 그래서 유독궁의 그 발해고 있죠. 그게 많이 좀 나왔어. 유독궁의 발해고. 그래서 남북궁 인신론과 관련돼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되고 비판 차원에서 발해가 왜 우리나라 역사인가.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것만 좀 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이거는요. 근데 설명을 다 해드릴 텐데 발해는 이제 좀 기출 분도가 좀 떨어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발해의 성립과 흥망을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해는 이원적인 연합국가다. 아까 지금 우리나라 일본학교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족이죠. 요때 말갈족은 여진족인데 이건 옆에서 이제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고구려 같이 보시면 되는데 고구려는 우리가 이제 예맥족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말갈족도 같이 있어.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해도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말갈족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있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발해를 보면 독자적 연호 사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왕 때 이난이라는 연호 사용했고 문왕 때는 대응, 성왕 때는 중흥, 그 다음에 서왕 때는 건왕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요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대외적으로 자주정신을 표출하고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재 외양 체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내재 외양은 뭐냐면 고려와 유사하죠. 안우는 항제국 체제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밖으로는 중국과의 사대관계에서는 외양체제를. 왜냐하면 연호를 독자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항제라고 하면 중국이 상대해줘요? 안 해주죠. 조공책봉도 안 해. 조공무역도 안 해줘. 그럼 누가 손해야? 발해가 손해거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재 외양체제 선택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자주정신 포출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후대에 얘기한 것 같아. 그냥 미사역으로.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고 당나라 관계는 초창기 때는 뭐예요? 적대적이지만 나중에 이제 당나라의 조공책봉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 당나라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걸 얻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영토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발해 영토도 정확히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대충 한 거고 요동지역도 발해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가지고 또 얘기도 있어. 그냥 대충 이제 제일 큰 땅이 얻었고 고구려보다 영토가 더 넓어요. 이 발해 영토가. 자, 그러면 발해의 이제 대표적인 왕들 이제 쭉 볼게요. 자, 발해의 왕통을 쭉 얘기하기 전에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왕통이, 초기 왕통은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후기 갈수록 발해 왕통이 명확하지가 않아. 왜냐, 이게 발해 왕통은 이제 기록한 것들이 신당서, 구당서 그런 기록들이거든요. 근데 신당서와 구당서 등 발해하고 대립관계 있을 때는 자세히 기록해. 발해하고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중후기 넘어가면서 기록이 흐지부지해. 그래서 중후기 때 왕이 계승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의문이 있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보면
고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고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이제 뭐냐면, 이제 발해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독부라고 불러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예. 그래갖고 원래 이제 이 사람을 고왕, 였는데 원래 이제 고조라고 처음에 이제 했을 거다. 묘제가 실시했는데 중국에서 신당서 기록할 때 고조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고왕으로 불렸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자 건국은 이제 이 고왕은 누구예요?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 유민을 끌고 뭐냐면 길림성 동무상에서 건국했다고 해요. 698년에. 원래 이제 대조영의 이제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걸사비우가 있었어. 걸사비우. 그래서 걸사비우가 이제 있었는데 이 고구려 유민들이 그 당시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어디에 있었냐면 저쪽 요소 지역에 보면 요소 지역에 보면 뭐냐면 영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 당나라에서 영주에 여러 이민족들을 좀 사민해 왔어. 그래서 같이 살게 했어. 그래서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거란이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틈을 따서 걸사비우와 그 아들이었던 대조영이 이제 같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걸사비우가 죽죠. 그 세력을 이제 흡수통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세운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동문산에 건국하고 나중에 영승으로 이제 수도를 또 옮기죠. 국호를 진이라고 했다. 예. 근데 이 진은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이라 했다가 발해로 계칭을 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진이나 발해나 다 누구 기록에 있는 거예요? 신당서, 구당서에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못 믿겠어. 중국 애들이 그냥 적어놓은 거니까. 예. 자, 발전을 보면 돌굴과 연결해서 당의 세력을 견제했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좀 피난 정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당군이 쳐들어오고 막 쫓겨가면서 이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돌굴과 연결해서 당의 침공을 대비했고 그래서 고구려 유민과 말가조 통합에 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대왕이 누구냐? 무왕이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대무예라고 이제 있고 이난이라는 연월상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영토를 확대했어요. 동국방 여러 세력들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때 이제 무왕의 침략을 대비하고자 북쪽에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과 대립을 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무왕하고 당의 관계를 보면 무왕 때 당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왕 때는 약간 이제 뭐냐면 조공 책봉 관계였어요. 요때부터 형식적인 거. 근데 이제 당나라가 이제 발해를 견제하려고 예를 들어서 발해가 여기 있으면 다 나갔네 이거.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상동이죠? 예. 자, 요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발해예요. 예. 여기가 당이고 여기가 근데 당이 이제 발해를 견제하려고 거기 옆에 있는 뭐냐면 흑수부 말간이 있어. 흑수부 말간. 그러니까 말간 중에 이제 뭐냐면 흑수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흑수부 말간인데 흑수부는 뭐냐 흙이 있는데 물이 탁하죠.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 연해주 일대 러시아와 중국과의 큰 강이 하나 있죠. 흑룡강 일대에 살고 있는 말갈색 흑수부 말갈이라고 했나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은 원래 흑수부 말갈은 이제 처음에는 발해하고 친했다가 계속돼 있다가 어느 순간 당나라하고 직접 뭐냐면 발해를 거치지 않고 지가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왕 입장 때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당나라가 흑수부 말간과 연결해갖고 양쪽에서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흑수부 말간을 공격을 한 거야. 그때 이제 흑수부 말간을 공격할 때 그 동생이 그걸 반대했어. 이거 잘못하면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문회가 반발했는데 대문회를 그러면 당연히 흑수부 말간을 공격하는데 청산관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를 토면상관을 임명을 해버린 거야.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비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흑수부 말간을 가면 지가 토면상관 임명했으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왕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거든. 싸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 대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얘를 이제 파면시키고 하니까 대문해가 어디 도망가냐? 중국으로 도망간 거, 당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야유를 받은 무왕이 사신을 파견해서 대문에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아, 싫다. 우리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객을 보내서 대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죽이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당나라를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문호라는 사람이 있어. 장문호는 어디를 공격해요? 요 상동반도 등주를 공격해. 아, 등주를. 그리고 등주를 공격하는 날에 점령한 게 아니라 치고 거기에서 이제 등주 자살 죽이고 나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당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지가 공격당했는데 자기는 치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중국을 당나라가 그게 보복 차원에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공격에 들어가. 근데 혼자 공격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디 누굴 거든 신라군과 같이 협공을 하는 거야. 근데 신라군은 갔다가 그다음에 한 발이 막하고 막 눈이 내려오니까 돌아오게 되고 당나라는 공격했다가 오히려 마도산에서 당하게 돼요. 깨지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패하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나라도 인정을 해준 거야. 발해의 이제 존재를. 그래서 이제 후전하고 끝나게 되는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 끝나게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무왕 때는 그 당나라와 공격이 당나라와 이제 발해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문왕 때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사이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친선 관계를 맺고 이제 협조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아, 그래요? 아닌데, 되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 이거 건전지를 지금 전에 국밥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소리가 다른 소리 아니야? 다른 소리 같은데? 예. 죄송할 거 없어요. 좀 이상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찍어야 되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무왕 때 끝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06년 기춘문에 이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주를 통해서 바다를 공격하고, 협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문왕 때로 넘어가죠. 문왕 때. 문왕 때는 이제 연호가 대흠을 사용했죠. 이름은 대흠무예요. 예. 그리고 문왕 때 보면 칭제를 했다라는 말이 있어. 항상이란 말. 근데 이거는 신당사 구당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종호공주문화, 정혜공주문화 여기에 뭐냐면 그 비문에 보면 그 항상께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유물 비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자, 알력사는 나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요동반도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과 친선 관계를 이제 맺죠. 이때부터. 그래서 당나라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때 국교 관계는 예전 조공채권 관계를 좀 연장했다 보시면 돼요. 꼭 이때부터 국교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왕 때도 조공채권 관계 맺었어요. 얘네들도. 근데 문왕 때는 훨씬 더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역이나 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발해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발해 국왕.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면 이게 속일본기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스로 천손이라 정하고 칭하고 천손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칭하고 일본 간의 관계를 구생이라는 관계로 설정했다. 구생은 뭐냐면 장인과 사이라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 소일본기에 보면 건방지다 해가지고 사신들을 막 욕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장인은 누구겠어 일단 발해고 그 다음에 거기 사이는 누구겠어? 일본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지배체제 정비 과정에서 이제 중경, 상경, 동경 같은 그 뭐냐면 뭐라 그럴까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수도 옮기는 부분은 잠깐만 뒤에 있나? 잠깐만. 요건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수도 부분은 좀 지도화 확인해서 이제 보였는데 보통 당은 오경제를 실시했죠. 발해는. 예, 그래갖고 발해는 오경제를 실시했는데 처음에 수도가 어디예요? 처음에 수도가 동문산이죠. 그러다가
그 동문산 부근에 영승 유적지로 옮기게 돼요. 게다가 이제 그 뒤에 문항 때 연승 유적지에서 중경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상경 용원보로 옮기죠. 상경 위치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 지도에 보면 상경 용원보 보이죠? 동문산 북쪽에. 그 다음에 이제 동경호 천도예요. 동경. 이 동경은 왜 천도했는지 정확히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 당시 이제 알록산에 일어나니까, 이 알록산난의 어떤 그 한을 피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이제 천도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경이라는 위치가 이제 뭐냐, 압록강 쪽에 동해안 쪽에 가깝잖아요? 일본과 교류를 통해서 원한이 동경을 천도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일단 동경을 천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순왕 때, 성왕 때 동경에서 어디도 천도하죠? 상경으로 다시 재천도하죠. 요때부터 끝까지 바다가 멸망하기까지 수도가 상경이었어요. 그래서 상경 용총부 그 위치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물제도를 정비하죠.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삼성육부제를 도입하고 지방기구로서 5경 부주년 3층제를 도입했다. 중앙군대로서 10위가 있고 관리의 등급제도 복장제도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대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이용했냐면 왕권을 강화해 불교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정륜서왕이나 자칭하고 그 다음에 그 항제국을 지향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항제국은 이제 항상 항호 같은 용어들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기출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죠. 같이 풀어보면 낫겠다. 자, 그 다음 선왕 때 보면 말갈족들을 이제 나머지 복속되지 않는 말갈족들을 복속을 시켰고, 그 다음 송화강 하류 지역은 이제 병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고구려를 통합시켰다. 그래서 요하를 완전히 잠량에 진출해서 요동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5경 15, 62주를 왕비하고 송화공 유역의 말갈족들을 복속시켰다. 그러니까 앞에 송화공 하류 지역이 이제 그 병합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송화공 유역의 말갈족들은 송말말갈이라고 해요. 또 송말말갈.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융성기로서 해동성국이라 칭했다. 이게 중국 측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 그 융성한 나라.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에 칭했다가 선왕 때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예왕 때 그 거란족의 칭에 멸망을 했어요. 보통 슬픈 예자는 별로 끝말이 안 좋은 왕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동남국이라는 거란인 요의 계대 정권이 수립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발해 유민 부흥도 있어요. 뭐 정한국이니 그 다음에 후발해국, 오상국, 흥여국, 대발국 등등등 이런 발해국들이 있었고 거의 200년 동안 부흥운동 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그 고조에 기속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강령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5만 명 정도의 이제 발해민을 이끄고 고조에 들어갔고 보통 이들이 이제 고조 지배층의 일부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거기 고조사 보면 대시성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그 발해 후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나중에 이제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그 거란을 안영진 전투에서 크게 물질려요. 1차 전투에서 1차 침입 때 그때 검찰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검찰은 뭐냐면 이제 그 창 있죠. 창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수차에다가 창을 묶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오면 막 기마가 오면 이 창 수레를 엮어서 이제 검찰은 이제 창을 이렇게 막 꼽아가지고 만든 창이기 때문에 그걸 막았고 쫙 날아서 말이 오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에 목에 걸리잖아요. 얘는 검찰 창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기마병을 제압하는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발해 유민들이 만든 거다. 왜냐면 거란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안용진 전투에 큰 뭐냐면 성과를 거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발해가 우리 민족의 국가로 보는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한 두세 개 이제 쳐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요.